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관련되는 사항과 재무제표를 확정해서 세무조정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무사랑2에서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모든 기장거래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결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산을 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데이터를 한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관리 쪽에 데이터 관리 쪽에 보시면 중간에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체크 쪽에서 데이터 검사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6번에 검사 시작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특별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체크라든가 메인 매출 전표 정리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오류 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체크는 기말 결산 때만 체크를 하기보다는 기중에 자주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결산을 함에 있어서 결산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마감해야 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현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금 예금 기능에서 보시면 현금 일괄 조정, 직접 조정,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계정 코드 조정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일괄 조정과 현금 직접 조정이 있습니다. 현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기장 업무를 할 때 원칙은 현금 실제 지출되는 시점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경비는 지출될 예정이지만 아직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미리 지출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했다든가 했을 때 현금 흐름이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괄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현금 일괄 조정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능을 정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출금으로 해서 조정하는 범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잔액 기준으로 최소 잔액 100만 원에서 최대 잔액 200만 원 기준에서 연말 잔액이 현금 잔액 기준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장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현금 예금 조정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결산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자, 결산 및 자료 입력에서 결산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기존의 결산 과정이 반영되기 전 내용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반영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때 이제 결산 자료 입력란에 입력해서 정리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결산 자료 입력란에 입력해서 자동으로 결산을 하는 부분을 우리 자동 결산 항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결산 시즌에 바로 입력하는 부분을 수동 결산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결산은 자동 결산 항목 중에서도 일부분은 수동 결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자동 결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자동 결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원가 계산은 이 자동 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란에서 정리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소득세 뭐 이런 비용들은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결산 분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수동 결산할 건지 자동 결산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재고자산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되는 분개, 결산 분개를 자동으로 반영해 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2에서도 이 자동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자,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제품 매출원가에 대해서 기말 재고자산, 기말 원재료, 또 기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해서 결산 반영 금액을 하나하나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결산 분개를 통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전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도소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제조 업종이라든가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 이 결산 자료 입력란을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제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안 보일 때는 상단 부분에 있는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원가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서 한번 보시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제품 매출원가, 도급공사, 보관, 분양, 운송 매출원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전부 다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구분 방법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계정 과목 코드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분류돼서 세무사랑2에서는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자동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조업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결산자료 입력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원가 설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쭉 다 반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감가상각비를 일일이 계산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를 결산 분개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고정자산 등록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2,2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 감가상각비는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안에다가 2,250만 원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전표에서 우리가 결산 분계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결산 분계로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반영시켜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내용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다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계산한 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수동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금액이 달리 입력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상단 부분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F7번이 있습니다. F7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결산에 반영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직접 숫자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내용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보시면, 자, 회사 계상액 밑에 경비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경비 구분 1번 500번, 2번 600번부터 6번 800번대까지 여러 가지 경비 구분 코드들이 있습니다. 요게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구분이 미리 되어 있다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F7번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결산에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손상각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충당금 계산인데요. 대손충당금도 F8번에 있는 대손상각 기능을 눌러보시게 되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이 나오게 되고요. 설정 전 충당금 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말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할 건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여기에다가 입력해서 결산에 반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반영해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직접 반영된 상태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영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주의하실 거는 자,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퇴직 충당금입니다. 퇴직 충당금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제조원가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판관비의 퇴직급여 계정 과목이 구분되어 있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을 직접 입력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반영하시고자 하신다면 결산 반영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 원천세 신고된 자료를 통해서 퇴직금 추계액을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F7번이나 F8번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실 때에는 이미 결산 전 반영 금액들이 있습니다. 대손상각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반영된 금액이 있는데요. 자, 이때 결산 반영 금액에 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결산 반영 금액에도 금액이 없고 결산 전 금액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산 반영 금액에 예를 들어서 2,250만 원 이렇게 반영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새로이 반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급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이미 결산 전 금액에 4,171만 4,866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또다시 이 금액을 또 반영을 한다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산 반영 금액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F3번에 있는 전표 추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반영이 되고 나면 이제 결산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결산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자, 매출원가가 상품과 제품의 매출원가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과 제조원가 금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표준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선택해서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용은 우리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용을 인식을 해주시고요.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셔갖고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 확인하시고 표준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용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리용 쪽에서 보시면 상단 부분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되는 계정을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전표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전표 추가라는 기능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 결산을 할 때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법인 결산 때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진행을 했던 기능인데 개인 소득세 진행하실 때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인식을 했을 때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계정들이 전부 다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가상각비만큼은 유독 2,250만 원이 별도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반 전표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기 위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한 후에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판관비와 관련되는 수익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전부 다 잔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를 인식하신 다음에 표준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을 해주시면 표준 재무제표까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마찬가지로 관리용과 제출용을 한번 클릭하셔갖고 확인을 해주시고 표준용을 클릭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표준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조정으로 들어가셔갖고요. 개인 조정 쪽에 표준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표준 재무제표에서 표준 재무상태표부터 하나하나 불러오기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고 나면 한번 만든 상태에서 개인 소득세를 세무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결산재무제표를 회계관리 쪽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표준재무제표는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변동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소득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표준 손익계산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법인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표준 손익계산서 쪽에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영업외 비용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소득세의 표준 손익계산서는 소득세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 손익계산서에서는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소득세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손익계산서 쪽에 보시면 영업외수익 쪽에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1번 코드로 판매 장려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는 표준 손익계산서에
판매 장려금 란에다가 별도로 구분 표시해 주는 것도 추후에 판매 장려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쪽에서는 소명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표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준 손익계산서도 인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준 원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표준 원가 명세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표준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표준 합계잔액 시산표도 저장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변경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개인 조정에 있는 수익금액 조정부터 과목별 세무 조정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